안경쓴 안경재 변호사 중에서 개회사 관심 갖고 질문해 주신 백혜련 부모님께서 오셨다고 하는데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진짜 자기 신탁 선언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본 포럼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개입하고 계시는 대한 자기신탁 선언 연구의 안경재 회장님 한번 좀.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뭐 변협회관에서도 할 수 있지만 굳이 국회에서 했던 이유는요, 좀 대국민 홍보를 하자는 의미도 있고, 지금 신탁법제도 앞으로 개선도 해야 되고 좀 발전시켜 나가야 돼서 이게 다 입법과 관련된 거에서 이제 국회에서 하게 되었고요. 전국 각지에서 와주셨고 오늘 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언 대용 신탁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신탁 선언이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자기 신탁 선언이 훨씬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탁법에 명백히 신탁 계약과 신탁 선언이 있는데, 하고 있는 공증사무소가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데는 딱 두 군데였어요. 우리 회장님 하시죠. 양승원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두 군데만 아마 거의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증제도로서 의미 있는 제도여서요, 좀 노령뿐만 아니라 사실 젊은 사업가에게도 의미가 있는, 이따가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하고 변호사님들에게도 좋은 또 법률 시장이고, 그래서 여러 의미가 있는 제도여서 널리 알리고, 오늘은 모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기 신탁 선언이 무엇인지 우리 발표자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걸 할 수는 없고요. 적어도 자기 신탁 선언이 어떤 거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를 해보자 라는 게 오늘 발표 취지입니다. 오늘 여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자산 승계 방법을 중심으로 한 자기신탁 선언 소개를 라는 주제로 안경재 대한자기신탁 산업연구회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뵙겠습니다. 예, 저는 96년 38회 사법시험 합격했고요. 지금은 임명공증인에서 공증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공증된 지는 이제 10년 차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신탁 선언 이제 몇 년 전에 오영표 변호사가 우리 신탁 전문가로 다들 아시죠? 그 다음에 조은구 변호사가 법무부인 바른의 상속신탁 연구회장이세요. 두 분한테 많이 배워서 좀 활성화를 하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사실 10명 이상만 관심을 가지면 강의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 방이 33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서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 연구회도 만들게 되었고요. 나아가서 오늘 이렇게 국회 포럼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신탁이 사실 한국의 변호사들, 한국의 법대 교육에서는 신탁을 배우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민법, 형법 이런 것들 배우고 신탁을 배우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탁이 상당히 낯선 것 같아요. 그 법 근거도 우리 대부분의 법은 독일법을 일본이 배워서 그 일본법을 우리가 배우는 방식이었는데, 신탁법은 아무래도 이제 영미법에서 유래한 거다 보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 변호사님들도 상당히 많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좀 찬찬히 얘기하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탁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신탁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 개념입니다. 위탁자는 이제 일을 맡기는 사람. 만약에 제가 자산가다, 그럼 안경재가 빌딩을 누구한테 맡기는 그걸 위탁자라고 하고요. 수탁자는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여러분이 이제 흔히 아는 경우는 이제 신탁회사라든지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들 맡아서 하죠. 그 다음에 이 신탁 계약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 같으면 수익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그 건물 자체. 예를 들어서 누가 죽거든, 위탁자가 죽거든 그 건물을 누구한테 줘라. 이랬을 땐 그 건물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건물 자체도 이익이고, 그 다음에 건물에서 매달 나오는 임대료도 이익이고, 재산 자체,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이익. 어쨌든 그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신탁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약. 예를 들면 제가 제 재산을 다른 신탁회사한테 맡기는 거죠. 이런 계약 형태가 있고, 두 번째는 유언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유언으로 내가 죽거든 이 재산을 신탁하는데, 요거는 뭐 많이 이용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요거는 빼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내가 나한테 신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재가 안경재한테
재산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의문점이 아니 그러면 그걸 도대체 왜 하지? 이런 의문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신탁을 하면 재산이 분리가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빌딩이 A가 있고 B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B 빌딩을 제가 신탁을 하면 제가 채무가 있으면 제 채권자는 제 재산에 강제 집행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B 빌딩을 제가 저한테 신탁을 해놓으면 이거는 원래 제 재산이 아닌 거예요. 제가 관리하고 하지만. 그래서 제 일반적인 채권자가 제 재산에 경매를 못 들어옵니다. 이게 분리된 거라서 그래요. 그런 어떤 재산이 분리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좀 잘 안 오죠. 어쨌든 제 재산이지만 제 재산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질문들이 흔히 있을 수 있냐면 아니 그러면 재산 빼돌리기 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 내 채권자가 있는데 제 재산을 신탁을 해버리면 제 채권자는 거기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 그런 재산을 빼돌리는 부도덕한 제도가 어딨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거를 방지하는 그 제도가 사회신탁이에요. 변호사님들은 잘 아실 텐데 사행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재산이 100억이에요. 근데 빚이 50억이에요. 그래서 제 재산 100억을 다 신탁으로 넘기는 거죠. 그러면 채권자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부당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 재산 100억 넘어간 것 중에 채권자 보호하는 한도 50억은 자기 신탁 선언을 취소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재산을 좀 보호받는 거죠. 위탁자 입장에서는 그 채권자를 보호하는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100억에서 50억은 제가 자기 신탁 선언을 하면 안 되고요. 그 50억 범위 내는 뭐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채권자를 침해하는 제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산 승계하는 방법이 크게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거예요. 법정 상속은 뭐냐면은 내 재산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상속되는 게 법정 상속이고요. 유언은 유언을 하는 거죠. 유언하면 법정 상속에 위해서 발달돼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법정 상속이나 유언은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언 신탁도 마찬가지고 신탁 계약과 자기 신탁 선언은 꼭 그 자산 승계만은 아니에요.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 있어요. 다만 그 내용 중에 위탁자가 죽거든 그 재산을 뭐 누구한테 주라 이러면 구조가 유언과 똑같잖아요. 유언이라는 게 사람이 죽으면 재산이 승계되는 거니까. 그래서 유언 내용 신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유언 내용 신탁이 꼭 유언 내용 신탁 계약만이 있는 게 아니다. 자기 신탁 선언도 있다. 그러면 자기 신탁 선언이 어떤 강점이 있냐면요. 자기 신탁 선언은 유언 내용 신탁 계약을 하면 신탁 계약한 상대방, 신탁회사나 금융권이 계속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를 하니까 그만큼의 비용을 줘야 되는 거죠. 자기 신탁 선언의 경우에는 자기가 관리하니까 따로 비용이 안 드는 거죠. 대신에 자기 신탁 선언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위탁자가 즉 수탁자가 죽거나 치매가 걸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자기신탁선언이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기신탁선언하면서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수탁자가 죽거나 의사무능력이 될 때를 대비해서 승계수탁자를 둬요. 그래서 승계수탁자로 뭐 신탁회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수익자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자기 살아서는 자기가 정상적일 때는 자기가 맡아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판단 능력이 없어지거나 죽게 되면 그때는 이제 승계수탁자가 일을 하는 거죠. 그런 구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얘기하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공증제도가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공증제도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하면 예를 들어서 뭐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랬을 때 그 계약서 작성한 사람이 작성한 게 맞는지 확인해 주는 것. 그거를 사서증서 인증이라고 합니다. 그 사서증서 인증이 있고 두 번째는 공증사무소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거. 이걸 공정증서라고 그래요. 크게 공증이 2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 제도에서는 공정증서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사서증서 인증만 있어요. 미국의 경우 유언이 검인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대요. 검인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있는데요. 자필로 유언장을 썼어요. 그러면 나중에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언장의 진정성이 의심되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법원에다가 검인 절차를 신청해요. 그럼 법원에서는 2가지를 검토하는데요. 하나는 유언이 법에서 정한 형식이나 요건을 갖추었는지. 유언은 사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형식이나 요건이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를 쓰게 돼 있는데 주소 안 쓰고 주민번호 쓰면 무효예요. 그래서 그런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하나 확인하고 두 번째는 그런 유언이 정말 있었는지 그런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해 당사자, 주로 상속인들이겠죠. 상속인들을 불러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문제가 없으면 그거로 집행이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 우리나라 얘기예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지 유언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유언인데요. 다만 한국에서 공증으로 인한 유언의 경우에는 검인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집행이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한국의 검인 절차보다 훨씬 까다로운 모양이에요. 비용도 훨씬 많이 들고.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서 어떤 재무설계사인데 이분이 그 검인을 피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유언에서. 그래서 검인을 피하는 법 쓴 책이 저 How to Avoid Probate 저 책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나온 얘기가 이제 유언 내용 신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은 검인만 얘기하면 그냥 공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증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재산의 독립성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자기신탁선언은 또 다른 특성이 하나 있어요. 제가 유언공증을 많이 하는데 해보면 실질적으로 수증자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다기보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자녀가 부모님을 해서 집을 마련해 준 거예요. 어쨌든 그 재산 형성은 실질적으로 그 자녀가 다 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자기 명의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속이 생기면 혼자를 못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앞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경우에 다른 자녀들도 욕심을 부리니까 나중에 그 어머니가 좀 판단 능력이 흐려지면 또 어머니를 설득해서 다시 유언을 취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언 취소 안 되는 방법을 강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자기신탁선언의 특징이 철회가 안 돼요. 유언은 보통 제가 해보면 60대, 70대, 80대 이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젊은 사람도 오는 경우가 드물긴 있는데 60대도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7, 80대가 많은데 그 자기신탁선언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모 연예인이 뭐 한 30대? 30대 초반이겠네요. 꽤 유명하고 자산도 꽤 있을 텐데 추문이 일어나는 바람에 광고 계약도 다 취소되고 이런 상태고 아직은 본격화되진 않았는데 본격화되면은 채무도 잔뜩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 활발한 자산가, 뭐 30대, 40대, 50대인데 뭐 재산이 몇백억 이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적극적이고 활발한 자산가들은 뭐 몇백억, 몇천억이 있지만 사실은 깡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자기신탁 선언을 하면 일부 재산 전부 다는 적절치 않은 게 이게 철회가 안 됩니다. 철회가 안 되니까 전부 다 하면 자산 활용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긴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한 500억이 있다 그러면 한 100억 정도는 떼어서 자기 신탁 선언을 해두면 좀 지킴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할 게 뭐냐면 수익자를 전부 다 자기 자신으로 해놓으면 이 수익권도 압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저한테 신탁하면서 수익자의 한 90%를 저로 해놨다. 그 원본, 제 부동산은 못 건드리지만 제가 매달 받는 수익권, 그러니까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고려를 해서 하면 되지만 그 수익자를 어머니로 좀 해놓고 자녀로 해놓고 이래놓으면은 자기가 도산했을 때 최소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언의 경우에는 누굴 준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도산하면 사실은 사망할 때 재산이 없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거든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신탁선언에 좀 독특한 게 있는데요. 수탁자가 100% 수익을 가져가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도 수익자가 수탁자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0% 자기가 가져가면 감시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위탁자도 나, 수탁자도 나, 수익자도 나 혼자 이래버리면 수탁자를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 감독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금지한 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법에는 수탁자가 단독 수익자는 될 수 없다. 이 얘기는 그 다른 사람이 수익자를 조금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주의할 점인데 그럼 1%는 어떠냐? 그래서 99%는 나로 하고 1%는 딴 사람으로 하면 어떡하냐? 저는 좀 그러니까 엄격히 그 문구만 법률 조문만 따지면 허용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단독 수익자 아니냐 하는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여기에 대한 판례가 있을까요? 없죠.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 현재까지 법이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거 20건을 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4건 했고요. 그 다음에 양승원 변호사님이 개념을 하긴 8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변호사들도 모르고 있어서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판례는 없는데 그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5%나 10%면 큰 무리는 없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요거는 사실은 법 외적인 관점인데요. 제가 이제 유언 공증을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부라는 것이 관리가 되면 축복이고 관리가 안 되면은 재앙인 것 같아요. 근데 1세대들은 재산을 형성한 1세대들은 그래도 나름의 철학을 갖고 부를 형성해서 어느 정도 좀 관리가 되는 면이 있는데 2세대로 넘어갈 때는 그렇지 않은 면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법으로도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 취향에 따라서 3%가 되든 5%가 되든 10%가 되든을 그 일정 부분을 수익자를 공익적인데 하면 어떨까? 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으면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데 좀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단순한 그 재산의 승계가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것도 같이 승계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변호사님들 많으신데 변호사의 권위도 저희 한편으로는 뭐 7, 80%, 8, 90%는 당사자의 이익이나 욕구에 맞춰서 수긍해 주는 게 맞지만 한 5%나 10%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설계를 해주면 당사자도 뭔가 좀 보람차는 것 같고 일을 하는 사람도 존경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문화가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데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하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발표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예, 고맙습니다.